이미 명예 이전 다 끝났어. 엄마 집이랑 예금이랑 다 내 명의로 바꿨어. 엄마가 치매 걸리기 전에. 10년 동안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어머니를 돌봤고, 친정아버지 장례도 못 갔고, 제 인생을 모두 바쳤는데, 신우이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1억 5천만 원, 그 돈을 신우이는 8년 전에 이미 가져갔고, 저는 10년 동안 단 한 푼도 받지 못한 채 어머니를 돌봤던 것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 걸까요? 10년 동안 제가 한 모든 것은 대체 무엇이었던 걸까요?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 전에 저는 이미 눈을 뜹니다. 10번째 겨울이 왔고 저는 여전히 이 시간에 일어나 시어머니 방으로 향합니다. 문을 열면 어김없이 독한 냄새가 코를 찌르고 저는 숨을 참은 채 이불을 걷어냅니다. 어머니, 일어나셔야 해요. 어머니는 눈을 뜨지 않으시고 저는 혼자서 어머니를 일으켜 세우고 화장실로 모십니다. 옷을 갈아입히고 얼굴을 닦아드리고 기저귀를 갈아드리는 동안 제 허리는 조금씩 더 굽어갑니다. 아침 6시 반 남편이 일어나 거실로 나올 때쯤 저는 이미 어머니 식사 준비를 끝내놓습니다. 여보, 잘 먹을게요. 남편은 간단히 인사만 하고 밥을 먹고 저는 어머니 곁에서 한 숟가락씩 떠먹여 드립니다. 어머니, 천천히 드세요. 급하지 않으니까요. 어머니는 입을 벌리지 않으시다가 갑자기 숟가락을 탁 쳐서 떨어뜨리기도 하십니다. 바닥에 쏟아진 밥을 닦고 다시 떠먹이고 또 쏟아지고 그렇게 한 시간이 흘러갑니다. 남편이 출근하고 나면 집안은 고요해지고 저는 설거지를 하면서 창밖을 봅니다. 이웃집 아주머니가 운동복 차림으로 걸어가는 모습이 보이고 저는 언제 마지막으로 밖에 나갔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10시쯤 되면 어머니를 거실 소파에 앉혀놓고 TV를 켜드리고 저는 빨래를 돌립니다. 오전 내내 어머니는 같은 질문을 10번도 넘게 하십니다. 밥은 먹었어? 네, 어머니, 아침 드셨어요. 여기가 어디야? 어머니 댁이에요. 저랑 같이 사는 집이요. 너 누구야? 그 질문을 들을 때마다 가슴 한쪽이 무너지는 것 같지만 저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며느리예요, 어머니. 점심을 준비하고 먹이고 또 설거지를 하고 나면 오후 2시가 넘어갑니다. 어머니를 침대에 눕혀드리고 저는 잠깐 소파에 앉아 눈을 감지만 30분도 채 되지 않아 어머니가 부르십니다. 아, 거기 누구 없어? 저는 다시 일어나 어머니 방으로 가고 이불을 다시 정리하고 물을 떠다 드리고 또 화장실에 모십니다. 오후 내내 이런 일이 반복되고 남편이 퇴근할 때쯤이면 저는 이미 녹초가 되어 있습니다. 저녁 준비를 하고 어머니를 먹이고 남편과 함께 저녁을 먹는 시간은 하루 중 유일하게 어른끼리 대화하는 순간입니다. 오늘도 힘들었어? 응, 뭐 그냥 그래. 남편은 더 이상 묻지 않고 저도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밤 9시가 넘어서야 어머니를 씻기고 옷을 갈아입히고 침대에 눕혀드립니다. 어머니, 편히 주무세요. 불을 끄고 방문을 닫으면 밤 10시가 넘고 저는 그제야 소파에 털썩 주저앉습니다. 남편은 이미 TV를 보고 있고 저는 핸드폰을 켜서 한동안 보지 못한 친정 어머니께 카톡을 보냅니다. 엄마, 잘 지내시죠? 답장은 오지 않고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눈을 감습니다. 내일도 새벽 5시에 일어나야 하고 또 똑같은 하루가 반복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어느새 10년이 흘렀습니다. 그 10년 동안 저는 단 하루도 쉬지 못했고 단 한 번도 제 시간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친구들은 하나둘 연락이 끊겼고 친정 식구들조차 이제는 형편이 어려우니 이해해달라는 말만 남기고 멀어졌습니다. 그래도 괜찮다고 며느리 돌이니까 당연하다고 저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가끔 밤에 혼자 있을 때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대체 이 끝은 언제일까요? 그리고 그 끝이 왔을 때 저에게 남는 건 무엇일까요? 그날은 평범한 화요일 오전이었습니다. 동네 병원에서 어머니 건강검진을 받기로 했고 저는 남편과 함께 어머니를 모시고 갔습니다. 어머니, 천천히 내리세요. 제가 잡을게요. 차에서 내리시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는데 평소보다 힘이 없으셨습니다. 병원 대기실에 앉아 차례를 기다리는 동안 어머니는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셨습니다. 여기가 어디야? 왜 온 거야? 어머니, 병원이에요. 검진 받으러 왔잖아요. 아, 그래. 나 병원 온 거야? 5분도 안 돼서 똑같은 질문을 하시고 저는 그때마다 똑같이 대답했습니다. 남편은 옆에서 핸드폰만 보고 있었고 저는 어머니 손을 꼭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진료실에 들어가서 의사 선생님이 어머니께 간단한 질문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오늘이 몇 월 며칠인지 아세요? 어머니는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시다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누군지 아세요? 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하셨고 저는 옆에서 불안한 마음에 손을 꼭 쥐었습니다. 100에서 7씩 빼보세요. 193, 그 다음은요? 어머니는 입만 벙긋거리시다가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하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잠시 침묵하시더니 MRI 촬영을 권하셨습니다. 일단 정밀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후 결과를 들으러 다시 병원을 찾았고 저는 남편과 함께 진료실 앞에서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의사 선생님은 MRI 사진을 모니터에 띄우시고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초기 치매로 보입니다. 해마 부분이 많이 위축되어 있고요. 치매. 그 단어가 귀에 박히는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비는 것 같았습니다. 약으로 진행을 늦출 수는 있지만 완치는 어렵습니다. 앞으로 증상이 점점 심해질 겁니다. 의사 선생님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았고 저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옆에 앉은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어머니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한 채 멍하니 앉아 계셨습니다. 보호자분들이 많이 힘드실 겁니다. 요양시설도 알아보시는 게 좋고요. 요양시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쪽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병원을 나와 주차장으로 걸어가는 동안 저는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를 차에 태우고 안전벨트를 채워드리고 저는 조수석에 앉아서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여보, 남편이 조심스럽게 불렀지만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머릿속은 복잡했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막막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집안이 갑자기 감옥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머니를 소파에 앉혀드리고 저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손이 떨려서 컵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고 물이 턱 밑으로 흘러내렸습니다. 치매. 그 단어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고 앞으로 몇 년을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옆에서 남편은 코를 골며 자고 있었고 저는 눈을 감았다 떴다를 반복했습니다. 새벽 2시쯤 어머니 방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서 일어났습니다. 여기가 어디야? 나 집에 가야 해. 어머니는 옷장 문을 열고 옷을 꺼내고 계셨고 저는 황급히 달려가
어머니를 붙잡았습니다. 어머니, 여기가 집이에요. 자야 해요. 아니야. 여기 내 집 아니야. 나 집에 가야 한다고. 어머니는 제 손을 뿌리치려 하셨고, 저는 힘껏 어머니를 안아 침대로 모셨습니다. 한참을 달래고 나서야 어머니는 다시 잠드셨고, 저는 방문 앞에 주저앉아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시작인데 벌써 이렇게 힘들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버텨야 할까요? 그날 밤 이후로 저는 매일 밤 어머니 방을 확인하게 됐고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게 10년 동안 계속될 일상이 될 거라는 것을요. 진단을 받고 일주일 후 신우이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엄마 상태가 어때? 현관문을 열자마자 신우이는 신발도 제대로 벗지 않고 물었고 저는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앉으세요. 형님, 차 한 잔 드릴게요. 아니야, 시간 없어. 빨리 얘기나 하자. 신우이는 소파에 앉으며 가방을 옆에 놓았고 남편은 옆방에서 나와 형님 옆에 앉았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물 한 잔을 가져와 테이블에 놓고 신우이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초기 치매라고 하셨어요. 약으로 진행을 늦출 수는 있대요. 신우이는 팔짱을 끼고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요양원 알아봐야겠네. 집에서 보기는 힘들잖아. 그 말에 저는 순간 숨이 막히는 것 같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누나, 그런데 요양원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한 달에 200만 원은 넘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집에서 모시자고? 동생 직접 모시겠다는 거야? 신우이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고 남편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손을 꼭 쥐고 입술을 깨물며 앉아 있었습니다. 형님, 어머니가 낯선 곳 가시면 증상이 더 심해질 수도 있대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신우이는 제 말을 듣고 한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그래서 그럼 올케가 계속 집에서 보겠다는 거야?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보려고요. 신우이는 저를 빤히 쳐다보더니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올케 생각보다 쉽지 않을 거야. 치매는 점점 심해지거든. 알아요. 하지만 어머니를 낯선 곳에 보내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아서요. 신우이는 가방을 집어들고 일어섰습니다. 알았어. 그럼 올케가 모셔. 대신 나중에 힘들다고 전화하지 마. 그 말을 남기고 신우이는 현관으로 향했고 남편이 뒤따라 나갔습니다. 누나, 진심은 아니잖아요. 누나도 힘든 거 알아요. 힘든 건 나도 마찬가지야. 나도 회사 다니고 애들 키우느라 바빠, 동생.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고 저는 소파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이 거실로 돌아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여보, 괜찮아? 응,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신우이는 결국 한 번도 내가 도와줄게라는 말을 하지 않았고 저는 이제 혼자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날 저녁 어머니께 약을 드리면서 저는 다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끝까지 모실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니는 제 얼굴을 멍하니 바라보시다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제 말을 이해하셨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일찍 잠들었고 저는 거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신우이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나중에 힘들다고 전화하지 마. 저는 그때 알았어야 했습니다. 이 선택이 제 인생을 어떻게 바꿀지, 그리고 그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를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며느리의 돌이라는 말이 얼마나 무거운 짐이 될지, 그리고 그 짐을 혼자 짊어지게 될 거라는 것을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새벽 5시에 일어나 어머니 방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 일어나셔야 해요. 어머니는 눈을 뜨셨고 저는 어머니를 일으켜 화장실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요양원 이야기는 다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혼자서 어머니를 돌보기 시작했고 신우이는 한 달에 한 번 전화로 안부만 물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셔? 올케가 잘 모시고 있지? 네, 형님 괜찮으세요. 전화는 거기서 끝났고 신우이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저는 점점 깊은 수렁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정말로 혼자였습니다. 신우이는 전화로 힘내라는 말만 남겼고 남편은 퇴근하면 소파에 앉아 TV만 봤습니다. 어머니의 증상은 점점 심해졌고 저는 하루하루 버티는 것만으로도 벅찼습니다. 새벽 3시 어머니가 방에서 소리를 지르며 일어나셨습니다. 여기가 어디야? 나 집에 가야 해. 저는 잠옷 차림으로 황급히 달려가 어머니를 붙잡았고 1시간 넘게 달래야 겨우 잠드셨습니다. 다시 침대에 누워도 잠이 오지 않았고 새벽 5시 알람이 울릴 때쯤이면 저는 이미 녹초가 되어 있었습니다. 낮에는 어머니가 끊임없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거기 누구 없어?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가도 화장실에 가다가도 저는 어머니 방으로 달려가야 했습니다. 네, 어머니, 여기 있어요. 너 누구야? 내 며느리 어디 갔어? 같은 질문을 하루에도 수십 번 반복하시고 저는 그때마다 똑같이 대답했습니다. 제가 며느리예요, 어머니. 어느 날은 제가 준비한 식사를 거부하시며 그릇을 집어 던지셨습니다. 바닥에 쏟아진 국과 밥을 닦으며 저는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제가 다시 차려드릴게요. 기저귀를 갈다가 어머니가 제 팔을 핥히신 적도 있었고 그날 밤 거울을 보니 팔에 긴 상처가 나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보여줬지만 남편은 그저 고생하네라는 말만 했습니다. 여보, 나도 좀 도와줘. 너무 힘들어. 내가 뭘 어떻게 도와줘? 나는 회사 다녀야 하잖아. 주말에라도 어머니 좀 봐줘. 내가 잠깐이라도 쉴 수 있게. 나도 주말에는 쉬어야지. 나도 피곤해. 그 대화 이후로 저는 남편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반년이 지나자 제 몸도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허리는 계속 아팠고 무릎은 삐걱거렸고 손목은 저릿저릿했습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해서 만성 피로에 시달렸고 식사도 거르는 날이 많았습니다. 거울을 보니 머리카락은 빠지고 있었고 얼굴에는 기미가 생겼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았습니다. 예전에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전화를 걸어왔을 때 저는 받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소리를 지르고 계셨고 저는 전화를 끊고 어머니 방으로 뛰어갔습니다. 다음 날 친구에게 문자를 보냈지만 답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둘 연락이 끊기고 어느새 저는 집안에 갇힌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트를 가는 것도 미용실을 가는 것도 모두 사치였습니다. 어머니를 혼자 두고 나갈 수 없었고 남편은 내가 회사 일로 바쁜데 어떻게 시간을 내냐고 했습니다. 1년이 지났을 때 저는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조차 두려웠고 오늘 하루를 어떻게 버틸지 막막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남편이 퇴근해서 집에 들어왔을 때 저는 소파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왜 그래? 여보, 나 진짜 너무 힘들어. 못하겠어. 남편은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버텨봐. 어떻게? 이미 시작한 일인데. 그 말을 듣고 저는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화장실로 가서 찬물로 얼굴을 씻고 거울 속 제 얼굴을 봤습니다. 이게 정말 나일까?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 하지만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어머니 방에서 자기로 했습니다. 밤마다 일어나시는 어머니를 빨리 대응하기 위해서였고, 그날부터 저는 제 침실을 잃었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저는 어머니 방 바닥에 이불을 깔고 누웠습니다. 어머니는 침대에서 코를 골며 주무시고, 저는 바닥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 생활이 언제까지 계속될까? 그리고 끝이 온다면 그때 제게 남는 건 무엇일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아직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 인생이 조금씩, 아주 조금씩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요. 그날은 화요일 오후였고 저는 어머니 점심 식사를 도와드리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고 화면에는 친정 오빠 이름이 떴습니다. 여보세요, 오빠? 지금 당장 내려올 수 있어? 아버지가 쓰러지셨어. 손에 들고 있던 숟가락이 바닥에 떨어졌고 저는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뭐라고요? 아버지가 병원에서 연락 왔는데 상태가 안 좋대. 빨리 와. 전화가 끊기고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제 앞에서 숟가락을 기다리고 계셨고 저는 떨리는 손으로 다시 숟가락을 집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친정에 급히 가봐야 할 것 같아요. 하지만 어머니는 제 말을 이해하지 못하셨고 그저 입만 벌리고 계셨습니다. 황급히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고 벨소리가 길게 울리다가 끊어졌습니다. 다시 걸었지만 받지 않았고 저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여보, 아버지가 쓰러지셨어. 제발 좀 빨리 연락해줘. 10분이 지나도 답장은 오지 않았고 저는 신우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님, 제가 급하게 친정에 가봐야 하는데 어머니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갑자기 무슨 소리야? 나 지금 회사인데. 아버지가 쓰러지셨어요. 병원에서 빨리 오래요. 신우이는 잠시 침묵하더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도 나는 못 가. 나도 일이 있어. 동생한테 연락해봐. 남편한테 전화했는데 안 받아요. 형님, 제발요. 못 간다니까. 나도 바빠. 어쩔 수 없잖아. 전화가 끊겼고 저는 핸드폰을 쥔 채 주저앉았습니다. 친정 오빠한테 다시 전화가 왔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받았습니다. 오빠, 죄송해요. 지금 당장은 못 갈 것 같아요. 뭐? 아버지가 위독하시다는데 못 온다고? 시어머니를 봐줄 사람이 없어요. 남편도 안 받고 시누이도 안 돼요. 오빠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래, 알았어. 너 편한 대로 해. 전화가 끊기고 저는 소파에 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계셨고 아무것도 모르신 채 웃고 계셨습니다. 1시간 후 남편이 전화를 걸어왔고 저는 황급히 받았습니다. 여보, 제발 지금 집에 와줘. 나 친정에 가봐야 해. 미안해, 나 지금 회의 중이야. 저녁에나 들어갈 수 있어. 아버지가 위독하시대, 제발. 여보, 나도 어쩔 수 없어. 회사 일인데 어떡해. 저는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오후 3시쯤 친정 엄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얘야, 아버지가. 엄마의 목소리는 울먹이고 있었고 저는 그 순간 모든 것을 알아버렸습니다. 엄마, 돌아가셨어. 내가 오기를 기다리셨는데. 핸드폰이 손에서 떨어졌고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TV를 보고 계셨고 화면에서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목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을 지키지 못했고 딸로서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저녁 6시에 남편이 퇴근해서 집에 들어왔고 제가 거실 바닥에 앉아 있는 걸 봤습니다. 왜 그래? 아버지 돌아가셨어.
남편은 잠시 멈춰서더니 제 옆에 앉았습니다. 미안해, 내가 일찍 올 걸. 하지만 그 말은 아무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장에는 남편이 대신 다녀왔고 저는 집에서 어머니를 돌봤습니다. 친정 식구들은 이해한다고 했지만 엄마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그래, 내 형편이 그러니 어쩔 수 없지. 장례가 끝난 후 오빠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유품 정리하는데 올 거야? 오빠 죄송해요. 시어머니 때문에요. 됐어. 안 와도 돼. 너 이제 우리 집안 사람 아니잖아.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저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어머니 방으로 가서 기저귀를 갈아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제 얼굴을 보며 물으셨습니다. 너 누구야? 며느리예요, 어머니. 아, 그래. 그날 밤 저는 어머니 방 바닥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친정 아버지의 마지막 순간에도 장례식에도 가지 못했고 이제 친정과도 멀어졌습니다. 저는 무엇을 위해 이렇게 살고 있는 걸까요? 도대체 누구를 위한 희생이고 그 끝에 무엇이 남을까요? 하지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여전히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저는 이제 정말로 완전히 혼자라는 것을요. 아버지 장례를 치른 지 한 달쯤 지났을 때 시누이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옳게 오랜만이네. 현관문을 열자 시누이는 웃으며 과일 바구니 하나를 건넸고 저는 받으며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형님. 거실로 안내했고 시누이는 소파에 앉으며 어머니 쪽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딸 왔어요. 어머니는 시누이를 멍하니 바라보시다가 고개를 돌리셨고 시누이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역시 못 알아보시네. 저는 부엌으로 가서 차를 준비했고 시누이는 거실에서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찻잔을 테이블에 놓고 앉자 시누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옳게 정말 고생 많아. 엄마 모시느라. 괜찮아요, 형님. 아니야, 내가 봐도 쉽지 않을 텐데 옳게가 다 하고 있잖아. 시누이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계속 말했습니다. 나도 도와주고 싶은데 회사 다니고 애들 케어하느라 시간이 도저히 안 나.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알아요. 형님도 바쁘시니까요. 그래도 올케가 있어서 다행이야. 정말로. 시누이의 말은 고마움처럼 들렸지만 어딘가 공허했습니다. 형님, 혹시 어머니 병원 가실 때라도 같이 가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 혼자 모시기가 좀. 시누이는 잠시 멈칫하더니 핸드폰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게 언제인데? 다음 주 수요일이요. 오전에 MRI 찍어야 해서요. 아, 나 그날 회의 있어. 못 갈 것 같은데. 그럼 다른 날이라도. 옳게 미안해. 나도 일정이 빡빡해서 시간 내기가 진짜 어려워.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차만 마셨습니다. 시누이는 어머니를 한번 쳐다보고는 다시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옳게 덕분에 내가 편하게 일할 수 있어. 진심으로 고마워. 그 말을 듣고 저는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고맙다는 말만 계속 반복하는데 정작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형님, 그럼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어머니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그날 잠깐 쉴 수 있게요. 시누이는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옳게, 나도 주말에는 애들 챙기고 집안일 해야 해서 진짜 바빠. 이해해줘. 네, 알겠어요. 더 이상 부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시누이는 30분쯤 앉아 있다가 시계를 보며 일어섰습니다. 옳게, 나 가봐야겠어. 오후에 약속이 있어서. 네, 형님, 조심히 가세요. 현관까지 배웅하며 시누이가 신발을 신으면서 말했습니다. 옳게, 정말 고생 많아. 앞으로도 잘 부탁해.
그 말에 저는 그냥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이 닫히고 저는 거실로 돌아와 신우이가 가져온 과일 바구니를 봤습니다. 사과 몇 개와 배 몇 개가 들어 있었고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과일 바구니 하나 들고 와서 고맙다는 말만 남기고 가는 것, 그게 신우이가 하는 전부였습니다. 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계셨고 저는 어머니 옆에 앉아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형님이 다녀가셨어요. 어머니는 제 얼굴을 보며 물으셨습니다. 누가? 형님이요, 딸이요. 아, 그래. 어머니는 이미 잊으신 것 같았고 저는 어머니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해서 들어왔을 때 저는 물었습니다. 여보, 오늘 형님 다녀가셨어요. 그래. 뭐래? 고맙다고. 내가 엄마 잘 모신다고. 남편은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됐네. 누나도 고마워하잖아.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고마워한다는 것과 실제로 돕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였지만 남편은 그걸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어머니를 씻기고 재우고 나서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신우이는 앞으로도 계속 이럴 것 같았습니다. 한 달에 한 번, 혹은 두 달에 한 번 들러서 고생 많아라는 말만 남기고 갈 것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도움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저는 그걸 알면서도 기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기대하면 실망하고, 실망하면 화가 나고, 화가 나면 지치니까요. 그냥 담담하게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이게 며느리의 몫이고 제가 선택한 길이니까요. 하지만 가슴 한쪽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고맙다는 말이 이렇게 공허하게 느껴질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고마움이 나중에 얼마나 큰 배신으로 돌아올지를요. 그날은 10년 만에 처음으로 평온한 아침이었습니다. 새벽 5시 알람이 울려서 일어났지만 어머니 방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상한 느낌에 어머니 방 문을 열었고 침대에 누워 계신 어머니를 봤습니다. 어머니, 일어나셔야 해요. 하지만 어머니는 대답이 없으셨고 저는 천천히 다가가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차가웠고 저는 그 순간 모든 것을 알아버렸습니다. 어머니. 어머니는 조용히 눈을 감고 계셨고 얼굴은 평온해 보였습니다. 저는 어머니 손을 꼭 쥔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매일같이 깨우고 씻기고 먹이고 재우던 그 시간들이 끝난 것입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슬픔인지 허탈함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남편을 깨워 알렸고 남편은 황급히 일어나 어머니 방으로 왔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남편은 어머니를 보고 한참을 서 있다가 조용히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고 응급구조사가 확인한 후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병원으로 모시겠습니다. 어머니를 들것에 옮기는 모습을 보며 저는 그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사망 확인을 받고 저는 남편과 함께 장례식장으로 향했습니다. 장례식장 직원이 안내를 해주었고 빈소가 마련되었습니다. 남편이 신우이에게 전화를 걸었고 2시간 후 신우이가 도착했습니다. 엄마. 신우이는 빈소에 들어서자마자 눈물을 흘리며 영정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는 옆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10년 동안 한 달에 한 번도 제대로 오지 않던 사람이 지금은 누구보다 슬픈 척하고 있었습니다. 옳게 고생 많았어, 정말로. 신우이는 눈물을 닦으며 제 손을 잡았고 저는 그냥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엄마가 편히 가셨으면 좋겠어. 그날 저녁 조문객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회사 동료들,
동네 아는 분들, 친척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저는 상주 자리에 앉아 절을 받으며 하루 종일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누이는 옆에 앉아 함께 절을 받았지만 중간중간 밖으로 나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엄마 장례식이에요. 그래도 일요일까지는 끝날 것 같아요. 시누이의 목소리가 들렸고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밤이 되고 조문객들이 돌아간 후 저는 빈소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영정사진 속 어머니는 젊고 건강한 모습이었고 치매에 걸리기 전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편히 쉬세요. 저는 작은 목소리로 말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10년 동안 제 모든 것을 바쳤는데 어머니는 마지막까지 저를 알아보지 못하셨습니다. 며느리예요, 어머니. 그 말을 수천 번도 넘게 했지만 어머니는 끝내 기억하지 못하셨습니다. 다음 날 친척들이 더 많이 찾아왔고 빈소는 북적였습니다. 시누이는 친척들에게 인사하며 말했습니다. 올케가 10년 동안 정말 고생했어요. 덕분에 엄마가 편하게 계셨죠. 친척들은 저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고 며느리가 효자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들이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고 시누이가 남편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동생, 잠깐 나와봐. 남편이 빈소 밖으로 나갔고 저는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복도에서 시누이와 남편이 무슨 이야기를 나누는 것 같았지만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10분쯤 지나서 남편이 돌아왔고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여보, 무슨 얘기했어요? 아니야, 그냥 장례 절차 얘기했어. 남편은 대답을 얼버무렸고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느꼈습니다. 뭔가 불길한 기운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요. 장례 사흘째 되는 날 발인을 치렀습니다. 영정을 들고 화장터로 향했고 어머니는 그렇게 제가 되셨습니다. 봉안당에 어머니 위패를 모시고 저는 마지막 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니, 편히 쉬세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10년 동안의 무게가 조금씩 내려가는 것 같았지만 동시에 공허함이 밀려왔습니다. 이제 뭘 해야 하지? 내일부터는 어떻게 살아야 하지? 장례식장을 나서며 시누이가 다가왔습니다. 올케, 이제 좀 쉴 수 있겠네. 10년 동안 정말 고생했어. 네, 형님. 그럼 나는 내일 일 있어서 먼저 올라갈게. 나중에 연락할게. 시누이는 그렇게 말하고 떠났고 저는 남편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은 조용했고 어머니가 안 계신 것이 실감났습니다. 어머니 방 문을 열자 침대는 비어 있었고 방에는 약 냄새만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10년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왜 이렇게 허무한 걸까요? 그리고 왜 가슴 한쪽이 불안한 걸까요? 그날 밤 저는 알게 될 것입니다. 진짜 배신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요. 발인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지 사흘째 되는 날 시누이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올케, 나 좀 들어가도 돼? 현관문을 열자 시누이는 가방을 들고 서 있었고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어서 오세요, 형님. 거실로 안내했고 시누이는 소파에 앉으며 남편을 불렀습니다. 동생도 앉아. 남편이 옆에 앉자 시누이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제 엄마도 가셨으니까 정리할 게 있어서 왔어. 저는 시누이 맞은편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무슨 정리요, 형님? 시누이는 서류를 테이블 위에 펼치며 말했습니다. 엄마 통장이랑 재산 관련된 거. 그 순간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통장은 내가 관리해 왔어, 알지? 시누이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저는 어머니 통장을 본 적이 없었고
신우이가 관리한다는 것만 알았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했는데 이미 명예 이전 다 끝났어. 명예 이전이요? 저는 되물었고 신우이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응, 엄마 집이랑 예금이랑 다 내 명의로 바꿨어. 엄마가 치매 걸리기 전에.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되는 것 같았습니다. 형님, 그게 언제요? 한 8년 전쯤? 엄마가 아직 정신 있을 때 동의받아서 했어. 8년 전, 그때는 제가 막 어머니 수발을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그럼 예금은 얼마나? 한 1억 5천 정도 있었는데 생활비 쓰고 남은 거 다 내가 관리했어. 신우이는 서류를 넘기며 계속 말했습니다. 집도 내 명이고 통장도 내 명이야. 그러니까 상속 문제는 없어. 남편은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형님, 그런데 그걸 왜 이제 말씀하세요? 이제 정리됐으니까 말하는 거지, 뭐. 신우이는 태연했고 저는 손을 꼭 쥐었습니다. 형님, 그럼 어머니 생활비는 어떻게 쓰신 거예요? 생활비? 그거야 엄마 돈으로 쓴 거지, 당연히. 그럼 지난 10년 동안 제가 쓴 생활비는요? 신우이는 잠시 멈칫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그건 동생이랑 올케가 쓴 거잖아. 같이 살았으니까.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10년 동안 어머니 기저귀가, 약가, 병원비, 식비를 모두 저희 돈으로 냈습니다. 남편 월급에서 매달 100만 원 넘게 나갔고 저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형님, 그럼 어머니 돈은 하나도 안 쓰신 거예요? 쓰긴 썼지. 큰 병원비 나올 때 내가 냈잖아. 큰 병원비, 그건 1년에 한두 번 있던 MRI 비용이었습니다. 나머지 모든 비용은 저희가 댔습니다. 형님, 그럼 10년 동안 어머니 돈은 어디로 간 거예요? 신우이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옳게, 무슨 소리야? 엄마 돈은 내가 잘 관리했어. 관리는 무슨 관리요? 쓰지도 않고 다 가져가신 거잖아요. 제 목소리가 높아졌고 남편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여보, 진정해. 진정은 무슨 진정이에요? 형님, 이건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신우이는 가방을 집어들고 일어섰습니다. 너무하긴 뭘 너무해. 법적으로 다 절차 밟아서 한 거야. 문제될 거 없어. 형님, 옳게. 나도 엄마 딸이야. 당연히 재산 받을 권리 있어. 신우이는 현관으로 향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모시느라 고생한 건 인정해. 그래도 법은 법이야.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고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남편은 옆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저는 몸을 떨며 울었습니다. 10년 동안 제 모든 것을 바쳤는데 돈 한 푼 없이 끝난 것입니다. 아니, 돈만이 아니었습니다. 제 건강도 친구도 친정도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여보, 남편을 불렀지만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여보, 이거 말도 안 되잖아. 뭐라고 좀 해줘. 남편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누나가 법적으로 한 거면 어쩔 수 없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요? 누나 말이 맞아. 엄마가 살아계실 때 명예 이전한 거면 우리가 뭐라 할 수 없어. 그럼 나는요? 10년 동안 내가 한 건 뭐예요?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고 저는 일어나 어머니 방으로 갔습니다. 빈 침대를 보며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10년 동안 매일 이 방을 드나들었고 매일 밤 이 바닥에서 잤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벽에 기대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신우이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법적으로 다 절차 밟아서 한 거야. 엄마 모시느라 고생한 건 인정해.
그래도 법은 법이야. 법은 제 10년을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분노와 허탈함이 뒤섞여 숨을 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깨달았습니다. 저는 철저히 이용당한 것입니다. 신우이는 처음부터 계획했던 것입니다. 며느리에게 돌봄을 맡기고 재산은 자기가 가져가는 것을요. 그날 밤 이후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신우이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고 뭔가 확인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이 출근하고 나서 저는 어머니 방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생전에 쓰시던 통장이나 서류가 있을 것 같았고 저는 하나하나 찾아봤습니다. 서랍 맨 아래에서 오래된 봉투 하나를 발견했고 그 안에는 통장 사본과 영수증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손이 떨리며 통장 사본을 펼쳤고 거래 내역을 보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8년 전 12월 15일 1억 5천만 원 전액 출금. 같은 날 신우이 명의 통장으로 입금. 그리고 그 아래로는 어머니 통장에 아무 거래 내역도 없었습니다. 8년 전 그때 저는 막 어머니 수발을 시작했고 신우이는 엄마 통장은 내가 관리할게라고 했었습니다. 저는 아무 의심 없이 맡겼고 신우이를 믿었습니다. 하지만 신우이는 그 즉시 모든 돈을 빼간 것입니다. 봉투 안에서 또 다른 서류를 발견했고 그것은 진명의 이전 서류였습니다. 날짜는 통장 출금과 같은 날이었고 서명란에는 어머니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정말 동의하셨을까? 그때 어머니는 이미 초기 치매였고 제대로 판단하실 수 있었는지 의문이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들고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서류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10년 동안 매일 어머니를 돌보는 동안 신우이는 편하게 일하고 재산을 지켰습니다. 저는 하루도 쉬지 못하고 친정 아버지 장례도 못 갔고 제 인생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신우이에게 전화를 걸었고 벨소리가 길게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형님, 저예요. 왜? 신우이의 목소리는 차가웠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형님, 어머니 통장 사본 찾았어요. 8년 전에 전액 출금하신 거 맞죠? 신우이는 잠시 침묵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게 어쨌는데? 어쨌냐고요? 그때 어머니가 치매 초기였잖아요. 제대로 판단하실 수 있었을까요? 옳게, 법적으로 문제없어. 변호사 통해서 다 했다고. 그럼 왜 저한테는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왜 말해야 해? 엄마 돈이고 엄마 집인데 옳게가 무슨 상관이야? 그 말에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10년 동안 제가 어머니 돌본 건 상관없어요? 제가 쓴 돈은요? 그건 동생네가 같이 살았으니까 당연히 쓴 거잖아. 당연하긴 뭐가 당연해요. 형님은 한 푼도 안 쓰고 재산만 가져가신 거잖아요. 신우이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옳게, 지금 나한테 따지는 거야? 내가 법 어긴 것도 아닌데? 법은 안 어겼어도 양심은 어기셨잖아요. 양심? 웃기네. 옳게가 뭘 안다고 양심 타령이야. 전화가 끊겼고 저는 핸드폰을 쥔 채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몸이 떨렸고 분노가 치솟아 올랐습니다.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당장 집에 와요. 통장 사본 찾았어요. 1시간 후 남편이 집에 왔고 저는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여보, 이것 좀 봐요. 형님이 8년 전에 다 빼간 거예요. 남편은 서류를 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알았어. 알았다고요? 그게 다예요?
그럼 어쩌라고? 이미 명예 이전 끝난 건데. 저는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여보, 당신도 알고 있었죠?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고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장례식 때 형님이랑 밖에서 얘기한 게 이거였죠? 남편은 고개를 돌렸고 저는 그 순간 모든 것을 알아버렸습니다. 알고 있었으면서 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여보, 그게 왜요? 왜 저한테는 말 안 했어요? 남편은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누나가 이미 다 정리한 거라 어쩔 수 없었어.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했어. 그래서 가만히 있었다고요? 10년 동안 제가 고생한 건 생각 안 하고요? 미안해. 남편의 사과는 공허했고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거실을 나와 어머니 방으로 갔고 문을 닫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남편마저 저를 배신한 것입니다. 알고 있었으면서 말하지 않고 신우이 편을 든 것입니다. 저는 벽에 머리를 기대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10년 동안 믿었던 사람들이 모두 저를 속였습니다. 신우이는 처음부터 재산만 노렸고 남편은 방관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사이에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통장 사본을 집어들고 저는 다시 거래 내역을 봤습니다. 1억 5천만 원. 그 돈으로 신우이는 10년 동안 편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반면 저는 10년 동안 하루도 쉬지 못하고 몸이 망가지고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이건 너무 불공평해요. 저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고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분노가 온몸을 타고 흘렀고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그리고 최소한 제가 당한 일을 세상에 알리겠다고. 10년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저는 싸우기로 했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과 저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겼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계속 물었고 남편은 계속 피했습니다. 여보, 형님한테 전화해서 다시 얘기해봐요. 이건 너무 불공평하잖아요. 남편은 TV만 보며 대답했습니다. 누나한테 뭐라고 하라고? 이미 끝난 일인데. 끝난 일이 아니에요. 어머니가 치매 초기였을 때 한 거라 문제될 수 있어요. 여보, 그만해. 변호사 통해서 했다잖아. 법적으로 문제 없대. 저는 소파에 앉아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당신은 정말 아무렇지도 않아요? 10년 동안 제가 고생한 거 생각 안 해요? 남편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고생한 건 알아. 그래도 어쩔 수 없잖아.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 당신이 안 하는 거잖아요. 제 목소리가 높아졌고 남편은 짜증을 내며 일어섰습니다. 그럼 내가 뭘 어떻게 하라고? 누나한테 가서 돈 내놓으라고 해? 그래요. 그게 맞잖아요. 여보, 현실적으로 생각해. 누나가 줄 것 같아? 이미 명예 이전 다 끝났는데? 남편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남편은 거실을 나가며 말했습니다. 나 회사 일로 스트레스 받는데 집에서까지 이러지 마. 방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고 저는 소파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은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처음부터 제 편이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남편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여보, 우리 변호사 상담이라도 받아봐요. 방법이 있을지도 몰라요. 돈 얼마나 드는데? 변호사 상담료도 만만치 않아. 제가 알아볼게요. 무료 상담도 있대요. 남편은 신문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마음대로 해. 근데 기대는 하지 마. 그 말에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은 아예 관심이 없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무료 법률 상담소를 찾아가기로 했고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내일 법률 상담 받으러 가려고 하는데 같이 가주시겠어요?
나 회사 가야 돼. 혼자 가. 휴가 내서라도 같이 가요, 제발. 남편은 핸드폰만 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나는 누나 건드리고 싶지 않아. 알아서 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남편은 신우이가 무서웠고 신우이와 싸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를 혼자 남겨두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럼 형님이 더 중요해요? 아니면 저요? 남편은 고개를 들어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왜 그런 질문을 해? 둘 다 중요하지. 둘 다 중요하면 형님한테 한마디라도 해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여보, 가족끼리 싸우면 나중에 어색해져. 그냥 넘어가자.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제 10년보다 신우이와의 관계가 더 중요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은 옆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었고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결혼 30년 함께 늙어간다고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사람은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이 출근 준비를 하며 말했습니다. 여보, 누나 일은 이제 그만 생각해. 우리나 잘 살자.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들어. 이제 엄마도 안 계시고 편해졌잖아. 우리 이제 여행도 다니고 그러자. 남편의 말에 제 손이 멈췄습니다. 편해졌다고요? 응, 10년 동안 고생했으니까 이제 좀 쉬라는 거지. 저는 접시를 싱크대에 내려놓고 남편을 돌아봤습니다. 당신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군요. 왜 그래? 내가 뭘 몰라? 제가 지금 뭐 때문에 힘든지, 왜 이렇게 화가 나는지 당신은 전혀 모르고 있어요. 남편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알아. 누나가 재산 다 가져간 거 화나는 거 알아. 화나는 게 아니에요. 배신당한 거예요. 제 목소리가 떨렸고 남편은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10년 동안 제가 뭘 했는지 아세요? 하루도 쉬지 못하고 친구도 다 잃고 친정 아버지 장례도 못 갔어요. 알아. 고생한 거 알아. 고생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제 인생을 바쳤는데 그 대가가 아무것도 없다고요. 남편은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나 늦었어. 저녁에 얘기하자. 남편은 그렇게 집을 나갔고 저는 싱크대에 기대서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은 제 말을 듣지 않았고 이해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빨리 잊고 넘어가길 바랄 뿐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혼자 앉아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과 계속 살 수 있을까? 저를 이해하지 못하고 제 편도 들어주지 않는 사람과요. 그리고 그때 깨달았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도 이미 끝났다는 것을요. 10년 동안 어머니를 돌보는 사이 남편과 저 사이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퇴근해서 돌아왔을 때 저는 물었습니다. 여보, 우리 이혼하는 게 나을까요? 남편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뭐? 갑자기 무슨 소리야? 갑자기가 아니에요. 당신은 제 편이 아니잖아요. 여보, 진정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저를 선택하지 않는다면 저도 당신을 선택하지 않을 거예요. 남편은 소파에 앉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보, 너무 예민해진 거 아니야? 누나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은 건 알겠는데. 예민한 게 아니에요. 현실이에요. 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남편에게 더 이상 기대하지 않겠다고. 혼자서라도 제 권리를 찾아내겠다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이혼도 감수하겠다고. 남편과의 대화 후 일주일쯤 지났을 때 저는 무료 법률 상담소를 찾아갔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시청 근처 건물에 도착했고 3층 상담소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상담 신청하신 분이신가요? 젊은 여자 변호사님이 반갑게 맞아주셨고 저는 긴장한 채로 앉았습니다. 네, 유산 관련 상담 받으러 왔습니다. 네,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10년 동안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치매 진단부터 수발, 친정아버지 장례 불참, 그리고 시누이의 재산 독식까지. 변호사님은 제 이야기를 경청하며 메모를 했고 중간중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8년 전에 이미 전 재산이 시누이분 명의로 이전됐다는 거죠? 네, 맞아요. 그때 시어머니께서 치매 초기셨다고요? 네, 진단받은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변호사님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일단 금명의 이전이 유효한지부터 따져봐야 할 것 같아요. 치매 환자의 법률 행위는 문제될 수 있거든요. 그 말에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럼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는 건가요? 가능성은 있어요. 다만 증거가 필요해요. 시어머니께서 당시 판단 능력이 없었다는 걸 증명해야 하죠. 변호사님은 펜으로 종이에 적으며 설명했습니다. 병원 진료 기록, 치매 진단서, 명예 이전 당시 시어머니 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이 필요합니다. 진단서는 가지고 있어요. 병원 기록도 떼올 수 있고요. 좋아요. 그리고 혹시 통장 거래 내역도 확보하셨나요? 네, 사본이 있어요. 변호사님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럼 거래 내역을 보면서 시어머니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 추적할 수 있겠네요. 저는 가방에서 통장 사본을 꺼내 건넸고 변호사님은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8년 전 12월 15일 1억 5천만 원 전액 출금, 그리고 같은 날 시누이분 통장으로 입금. 변호사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건 증거로 쓸 수 있어요. 명예 이전과 같은 날 돈이 옮겨졌다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럼 정말 소송을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어요. 다만 쉽진 않을 거예요. 시누이분이 변호사를 통해 했다면 서류상으로는 문제가 없을 테니까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습니다. 변호사님, 그런데 제가 10년 동안 돌본 건 인정받을 수 없나요? 변호사님은 저를 보며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돌봄 노동의 가치는 법적으로 인정받기 어려워요. 아쉽지만 그게 현실이에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럼 제가 10년 동안 한 일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건가요?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다만 법적으로 금전적 보상을 받기는 어렵다는 거죠. 변호사님은 잠시 생각하더니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유산 반환 소송은 가능해요. 시어머니의 재산이 부당하게 이전됐다는 걸 증명하면 되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증거를 더 모으세요. 병원 기록, 진료비 영수증, 그리고 혹시 시누이분과 나눈 대화 녹음 같은 게 있으면 좋고요. 녹음. 그때 저는 문득 생각났습니다. 며칠 전 시누이와 통화할 때 핸드폰 녹음 기능을 켜놓았던 것이 녹음 파일이 있어요. 시누이가 재산 가져간 거 인정한 통화요. 변호사님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거 중요해요. 꼭 잘 보관하세요. 상담이 끝나고 변호사님은 명함을 건네며 말씀하셨습니다. 증거를 다 모으시면 다시 연락 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상담소를 나와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가슴 한쪽이 뜨거워지는 것 같았고 처음으로 희망이 보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저는 어머니 방 서랍을 다시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영수증, 약 처방전, 진료 기록지를 모두 찾아 파일에 정리했습니다. 핸드폰에서 시누이와의 통화 녹음을 찾아 백업했고 통장 사본도 여러 장 복사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해서 들어왔을 때 저는
테이블에 서류를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뭐 하는 거야? 소송 준비해요. 남편은 놀란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보, 진심이야? 네, 변호사 상담받고 왔어요. 충분히 이길 수 있대요. 남편은 서류를 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보, 누나랑 소송하면 나는 어떻게 돼? 그건 당신이 선택할 문제예요. 저는 이미 결심했어요. 남편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고 저는 계속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10년 동안 참고 견뎠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새벽마다 일어나 어머니를 돌보고 하루 종일 기저귀를 갈고 밤에는 바닥에서 자던 날들. 그 모든 시간이 헛되지 않도록 저는 싸우기로 했습니다. 법이 저를 지켜주지 않는다면 제가 제 권리를 찾아내겠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신우이가 부당하게 가져간 재산만큼은 되돌려 받겠습니다. 더 이상 참고 당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희생만 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제가 제 인생을 되찾을 차례입니다. 일주일 동안 증거를 모두 정리한 후 저는 다시 법률 상담소를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두꺼운 파일 하나를 들고 갔고 변호사님 앞에 펼쳐놓았습니다. 와, 정말 많이 준비하셨네요. 변호사님은 놀란 표정으로 서류들을 살펴봤습니다. 네, 찾을 수 있는 건 다 찾았어요. 병원 진료 기록 30여 장, 약 처방전 수십 장, 진료비 영수증, 통장 사본, 명예 이전 서류, 그리고 신우이와의 통화 녹음 파일. 변호사님은 하나하나 꼼꼼히 확인하며 메모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시어머니께서 치매 진단받으신 게 8년 전 9월이고 명예 이전은 같은 해 12월이네요. 네, 진단받고 석 달 만에 명예 이전했어요. 그럼 당시 시어머니께서 판단 능력이 떨어졌을 가능성이 높아요. 진료 기록을 보니 인지 검사 점수가 낮게 나왔거든요. 변호사님은 진료 기록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MMSE 검사 점수가 20점 미만이면 치매 초기로 보는데 시어머니께서 18점이 나왔네요. 그럼 그때 제대로 판단하실 수 없었다는 거죠? 법적으로는 그렇게 주장할 수 있어요. 물론 신우이분 측에서는 반박하겠지만요. 변호사님은 통화 녹음 파일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신우이가 엄마가 살아계실 때 동의받아서 했어라고 말하는 부분, 법적으로 문제없어라고 말하는 부분이 또렷했습니다. 이 녹음은 중요해요. 신우이분이 직접 재산 이전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니까요. 그럼 정말 이길 수 있을까요? 변호사님은 잠시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100%는 장담 못해요. 하지만 충분히 싸워볼 만해요. 그 말에 제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에서 시어머니의 당시 상태를 판단할 거예요. 의학적 증거와 증인 진술을 종합해서요. 증인이요? 네, 당시 시어머니를 돌봤던 사람들, 병원 의사, 주변 사람들의 증언이 필요해요. 저는 손을 꼭 쥐며 생각했습니다. 10년 동안 어머니를 돌본 사람은 저였고 어머니 상태를 가장 잘 아는 사람도 저였습니다. 제가 증인이 될 수 있나요? 당연히 될 수 있어요. 오히려 가장 중요한 증인이에요. 변호사님은 펜으로 종이에 적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신우이분이 10년 동안 어머니를 거의 돌보지 않았다는 것도 증거로 쓸 수 있어요. 어떻게요? 방문 기록, 전화 통화 내역, 생활비 지출 증빙 이런 것들요. 누가 실제로 어머니를 돌봤는지 증명하는 거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0년 동안 병원비, 약값, 기저귀 값을 모두 남편 카드로 결제했고 영수증도 일부 남아 있었습니다. 영수증도 가져올 수 있어요. 제가 쓴 돈이요. 좋아요.
그것도 증거가 돼요. 변호사님은 계산기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기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도 알아야죠. 1억 5천 전부는 어렵지만 일부는 돌려받을 수 있을 거예요. 일부라도 괜찮아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의를 찾는 거니까요. 변호사님은 저를 보며 웃었습니다. 좋은 마음가짐이에요. 소송은 길게 가면 1년 넘게 걸릴 수도 있어요. 감수하겠어요. 그리고 비용도 들어요. 인지대, 송달료 이런 거요. 얼마나 들까요? 한 100만 원 정도 예상하시면 돼요. 무료 법률 구조를 신청하면 좀 줄일 수 있고요. 100만 원, 저에게는 작지 않은 돈이었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해보겠어요. 변호사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일단 소장을 작성해 볼게요. 일주일 정도 걸릴 거예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상담을 마치고 나오는 길, 저는 처음으로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았습니다. 10년 동안 짓눌려 있던 무게가 조금씩 가벼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유난히 맑았고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소송 진행하기로 했어요. 남편은 소파에 앉은 채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보, 정말 그럴 거야? 네, 이미 결정했어요. 누나가 알면 화낼 텐데. 화를 내든 말든 상관없어요. 저는 제 권리를 찾을 거예요. 남편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알았어. 마음대로 해. 남편의 동의는 아니었지만 저는 상관없었습니다. 이건 제 싸움이고 제가 해결할 문제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히 잠들었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제 미래가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시누이와 싸우는 것도 법원에 가는 것도 모두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으니까요. 변호사님이 제 편에서 싸워줄 것이고 법이 제 편에 서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집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방에 있던 짐들을 정리하고 오래된 옷들을 기부했습니다. 10년 동안 멈춰있던 제 인생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거울을 보니 여전히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눈빛만큼은 살아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저는 거울 속 제 모습에게 말했습니다. 포기하지 마. 끝까지 싸워. 그리고 그날부터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 소송 준비를 했습니다. 증거를 보완하고 변호사님과 통화하고 법률책을 읽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제 자신을 위해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얼마나 당연한 일인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일주일 후 변호사님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소장 완성됐어요. 내일 법원에 접수하려고 하는데 오실 수 있으세요? 네, 가겠습니다. 다음 날 오전 저는 법원에 갔고 변호사님과 함께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한 달 안에 시누이분한테 소장 부본이 송달될 거예요. 그럼 형님이 알게 되는 거죠? 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싸움이 시작될 거예요. 저는 긴장했지만 동시에 각오가 섰습니다. 법원을 나서며 저는 핸드폰을 꺼내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소송 접수했어요. 곧 형님한테 통지 갈 거예요. 남편은 바로 전화를 걸어왔고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정말로 한 거야? 네, 이미 했어요. 누나가 알면 난리 날 텐데. 그건 당신이 걱정할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전화를 끊고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입니다. 2주일쯤 지났을 때 시누이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핸드폰 화면에 형님이라는 이름이 떴고 저는 심호흡을 하고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옳게, 지금 뭐 하는 거야?
신우이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법원에서 소장받았어. 올케가 나 고소한 거 맞아? 네, 맞아요. 미쳤어? 가족끼리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가족이면 10년 동안 돌본 사람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뭐, 내가 뭘 잘못했다고. 형님이 어머니 돈 다 가져간 거 잘못 아니에요? 치매 초기에 명예 이전한 것도요. 신우이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말했습니다. 옳게 마지막으로 경고하는데 소송 취하해. 안 그러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아. 전 안 취할 거예요. 끝까지 갈 거예요. 좋아. 그럼 법정에서 보자. 전화가 끊겼고 저는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해서 들어오자마자 말했습니다. 여보, 누나한테 전화 왔어. 엄청 화났더라고. 알아요. 저한테도 전화 왔어요. 여보, 제발 소송 취하해. 이러다 가족 다 망가져. 저는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이미 망가졌어요. 형님이 어머니 돈 가져갈 때 이미요. 여보, 당신은 형님 편 들 거면 형님한테 가세요. 저는 제 길 갈 거예요. 남편은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한 달 후 법원에서 첫 번째 변론 기일 통지서가 왔습니다. 다음 달 15일 오전 10시 가정법원 3층 법정. 저는 변호사님과 함께 법정 출석 준비를 했습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제가 옆에 있을 테니까요. 네, 감사합니다. 변론 기일 하루 전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일 법정에서 신우이를 마주하게 될 것이고 판사 앞에서 제 이야기를 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정장을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낯선 제 모습이 보였고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법원에 도착했고 3층 법정 앞에서 변호사님을 만났습니다. 준비되셨어요? 네, 준비됐어요. 법정 문을 열고 들어서자 반대편에 신우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신우이 옆에는 정장을 입은 남자 변호사가 있었고 저를 쏘아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신우이와 눈이 마주쳤지만 고개를 돌리고 제 자리에 앉았습니다. 판사가 들어오고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원고 측 주장 들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이 일어나 소장을 낭독했습니다. 원고는 10년 동안 시어머니를 단독으로 수발하였으나 피고는 시어머니가 치매 초기일 때 전 재산을 본인 명의로 이전하였습니다. 신우이 측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피고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명예 이전을 하였으며 당시 시어머니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보며 물었습니다. 명예 이전 당시 시어머니의 상태는 어땠습니까? 변호사님이 진료 기록을 제출하며 말했습니다. 치매 초기로 인지 검사 점수가 18점에 불과했습니다. 신우이 측 변호사가 다시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법적 능력이 완전히 상실된 것은 아니었고 변호사 입회하에 진행되었습니다. 판사는 양측의 주장을 듣고 말했습니다. 증거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기일까지 추가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재판은 30분 만에 끝났고 저는 법정을 나섰습니다. 복도에서 신우이와 마주쳤고 신우이가 다가왔습니다. 옳게, 이게 정말 하고 싶은 거야? 네, 끝까지 할 거예요. 좋아, 그럼 끝까지 가보자. 신우이는 그렇게 말하고 떠났고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숨을 내쉬었습니다. 변호사님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잘하셨어요. 첫 재판치고는 괜찮았어요. 다음에는 뭘 해야 하나요? 추가 증인을 세워야 해요. 병원 의사나 주변 사람들이요. 알겠습니다. 법원을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버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고 앞으로 갈 길이 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10년 동안 참았던 것에 비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소파에 앉았을 때 남편이 물었습니다. 어땠어? 잘 됐어요. 계속 진행될 거예요. 남편은 한숨을 쉬었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건 제 싸움이고 제가 이겨낼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다음 재판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증인 명단을 작성하고 추가 증거를 찾고 변호사님과 통화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싸움이었고 저는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이제 결과만 기다리면 됩니다. 석 달 동안 재판이 계속되었고 저는 매번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증인 신문도 받았고 추가 서류도 제출했고 신우이와 복도에서 마주칠 때마다 긴장했습니다. 남편은 재판에 한 번도 오지 않았고 집에서도 이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저는 혼자였지만 변호사님이 옆에 있었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마지막 변론이 끝난 후 판사가 말했습니다. 다음 달 20일 오후 2시에 선고하겠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매일 달력을 보며 날짜를 세웠습니다. 선고일까지 한 달, 그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졌습니다. 밤에는 잠을 설쳤고 낮에는 불안했고 끊임없이 최악의 상황을 상상했습니다. 만약 지면 어떡하지? 만약 신우이가 이기면 어떡하지? 하지만 변호사님은 전화로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제출한 증거들이 충분해요. 정말요? 네, 판사님도 우리 쪽 주장에 관심 있어 보였어요. 그 말에 조금 안심했지만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드디어 선고일이 왔고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오후 2시 법정 문을 열고 들어서자 신우이가 이미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신우이를 보지 않고 제 자리에 앉았고 손을 꼭 쥐었습니다. 판사가 들어왔고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피고인은 일어서세요. 신우이가 일어섰고 저도 일어섰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펼치며 읽기 시작했습니다. 본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손에 땀이 흘렀습니다. 피고가 명예 이전을 진행한 시점에 망인은 치매 초기 상태였으며 인지 능력이 저하되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고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따라서 당시 명예 이전에 대한 망인의 동의가 온전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다만 피고가 변호사를 통해 절차를 진행한 점을 고려하여 전액 반환까지는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판사는 계속 읽었습니다. 본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에게 3천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합니다. 3천만 원. 1억 5천 중 3천만 원 전부는 아니었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상 선고를 마치겠습니다. 판사가 나가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변호사님이 다가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축하해요. 이겼어요. 하지만 3천만 원밖에. 아니에요. 이건 큰 승리예요. 법원이 명예 이전의 부당성을 인정한 거거든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반대편에서 신우이가 변호사와 이야기하고 있었고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법정을 나서며 신우이와 복도에서 마주쳤습니다. 만족해, 옳게? 신우이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3천만 원 받아서 기분 좋아? 저는 신우이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형님이 잘못했다는 게 인정된 거예요. 잘못? 난 아무 잘못 안 했어. 법원이 판결했잖아요. 어머니가 제대로 판단하실 수 없었다고요.
신우이는 할 말을 잃고 돌아섰습니다. 앞으로 나한테 연락하지 마. 우리 이제 남이야. 신우이는 그렇게 말하고 떠났고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남이라는 말, 사실 이미 오래전부터 남이었습니다. 법원을 나와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며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고 바람이 따뜻했습니다. 10년 동안의 싸움이 끝났습니다. 완벽한 승리는 아니었지만 제 목소리를 낼 수 있었고 정의가 실현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겼어요. 3천만 원 받게 됐어요. 남편은 소파에 앉은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다행이네. 그 말뿐이었고 저는 더 이상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저 사이는 이미 멀어졌고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변호사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정말 감사했어요. 아니에요. 제가 할 일을 한 것뿐이에요. 변호사님 아니었으면 포기했을 거예요. 아니에요. 포기하지 않은 건 본인이에요. 스스로 자랑스러워 하세요. 전화를 끊고 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여전히 피곤해 보였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10년 전의 제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잘했어. 저는 거울 속 저에게 말했습니다. 끝까지 싸워서 잘했어. 3천만 원은 작은 돈이 아니었지만 돈보다 중요한 것을 얻었습니다. 제 목소리를 찾았고 제 권리를 지켰고 제 존엄을 되찾았습니다. 며칠 후 신우이 측에서 3천만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통장을 확인하며 저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1억 5천 중 3천만 원, 남은 1억 2천은 신우이가 가져갔습니다. 공평하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법은 완벽하지 않았고 정의도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싸운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어머니 영정 사진 앞에 섰습니다. 어머니,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영정 속 어머니는 웃고 계셨고 저도 웃었습니다. 이제 편히 쉬세요. 저도 이제 제 인생 살아볼게요. 10년이 끝났고 새로운 시작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판결이 나고 한 달 후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혼해요. 남편은 TV를 보다가 고개를 돌렸고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여보, 갑자기 무슨 소리야? 갑자기가 아니에요. 이미 오래전부터 생각했어요. 저는 소파에 앉으며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10년 동안 어머니 돌보는 동안 당신은 제 편이 아니었어요. 여보, 재판할 때도 한 번도 옆에 와주지 않았고 형님 편만 들었잖아요. 남편은 할 말을 잃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함께 살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여보, 다시 생각해봐. 우리 30년을 같이 살았잖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30년이 아니에요. 마지막 10년은 제가 혼자 살았어요. 남편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고 저는 일어나 방으로 갔습니다. 다음 날 저는 이혼 상담을 받으러 갔고 절차를 알아봤습니다. 협의 이혼이 가능하다면 빨리 끝낼 수 있었고 재산 분할도 간단했습니다. 집은 남편 명의였고 저는 3천만 원과 제 집만 챙기기로 했습니다. 남편과 이혼 서류를 작성하며 남편이 물었습니다. 정말 후회 안 해? 후회할 건 없어요. 이미 끝난 관계니까요. 누나한테는 뭐라고 해?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저는 더 이상 형님과 상관없어요. 이혼 신고를 마치고 저는 집을 나왔습니다. 가방 2개에 제 짐을 담았고 나머지는 모두 남겨뒀습니다. 30년 동안 살던 집을 떠나는 것이었지만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벼웠고 자유로웠습니다. 원룸을 구했고
3천만 원 중 1천만 원으로 보증금을 냈습니다. 작은 방이었지만 온전히 제 공간이었습니다. 짐을 풀며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고 저는 처음으로 제 미래를 상상했습니다. 이제 뭘 하며 살아야 할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 다음 날 저는 구청 일자리 센터를 찾아갔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과정이 있나요? 네, 있어요. 다음 달에 시작하는데 신청하실래요? 네, 신청할게요. 10년 동안 어머니를 돌본 경험이 있었고, 이제 그 경험을 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2달 후, 저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땄고, 요양원에 취직했습니다. 처음 출근한 날, 할머니 한 분을 돌보게 되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오늘부터 도와드릴게요. 할머니는 저를 보며 웃으셨고, 저도 웃었습니다. 어머니를 돌보던 것처럼 할머니를 씻기고, 먹이고, 말동무가 되어드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퇴근하면 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고, 주말에는 쉴 수 있었고, 월급을 받았습니다. 1년이 지났을 때 저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건강도 회복되었고, 친구도 생겼고, 매일 웃으며 살았습니다. 어느 날 요양원의 한 며느리가 찾아왔습니다. 시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시고 온 것이었고, 눈가가 붉게 부어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제가 물었고, 며느리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집에서 더 이상 못 모시겠어요. 너무 힘들어서요. 저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힘드시죠? 저도 알아요. 죄송해요. 며느리 도리가 아닌 것 같아서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도리에도 한계가 있어요. 자신을 너무 책망하지 마세요. 며느리는 눈물을 흘렸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10년 전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본인 건강도 챙기셔야 해요. 쓰러지면 아무도 돌볼 수 없어요.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시어머니를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생각했습니다. 제가 겪은 일들이 헛되지 않았다고.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될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될 수 있다고. 집에 도착해서 소파에 앉아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오랜만에 친정 엄마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저예요. 아이고, 딸, 잘 지내니? 네, 엄마 잘 지내요. 이혼했다며 괜찮아? 네, 괜찮아요. 오히려 더 좋아요. 그리고 아빠 장례 때 못 가서 죄송했어요. 엄마는 한참을 침묵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괜찮아. 엄마는 이해해. 이제까지 고생 많았다. 이제 내 인생 살아. 네, 엄마 이제 제 인생 살게요.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고 바람이 시원했습니다. 10년 동안의 무게를 내려놓고 이제 저는 가볍게 걸을 수 있었습니다. 며느리 돌이 그 말에 얽매여 제 인생을 포기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도리도 중요하지만 제 삶도 중요하다는 것을, 희생도 필요하지만 한계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소파에서 일어나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는 건강해진 제 모습이 보였고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잘 살아보자. 저는 거울 속 저에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내 인생이야. 10년의 긴 터널을 지나 저는 드디어 빛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한 선택이 옳았다고. 포기하지 않고 싸운 것이 옳았다고. 그리고 제 인생을 되찾은 것이 옳았다고.